(2023년 6월 29일) 이정훈입니다. 푸틴이 죽음을 향한 피격, 피살 될 수 있죠. 피살을 향한 폭주에 빠졌다고 봅니다. 푸틴, 피살을 향한 폭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로부터 지독한 심리전에 걸려들었습니다. 이 지독한 심리전에 북한, 김정은이 걸려들도록 우리는 연구하고 궁리해야 됩니다. 러시아 사태 다 재미로 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북한에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천착해야 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종말을 향한 초읽기가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한 고문이 러시아는 현실감을 잃어버린 부적절한 리더가 이끄는 테러리스트 국가라는 사실이 이번 반란 사건으로 명백해졌다. 그리고 세계는 러시아와 어떠한 진지한 관계를 맺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네. 푸틴은 미추광이,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도 러시아를 상대로 정상적인 외교를 안 할 것이다.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푸틴 대통령이 구축해온 하향식이고 권위주의적인 시스템은 지금 진공 상태다. 예, 군이라는 게 원래 상명하복인데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는 그가 개전할 때 한 긴 연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죠. 상명하복. 이것이 무너졌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비서는 러시아에는 푸틴에 반대하는 비공식적이지만 조직화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그것이 확인됐다 그랬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결정한 푸틴과 그 러시아 세력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런 결정을 내린 자들한테는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한참 제가 첩보기관 정보기관에 빠져서 공작을 공부할 때 옛날에는 007식으로 그 타겟 인물을 딱 제거하는 게 제일 멋있는 공작으로 보였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더만요. 제가 누차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암살한 거는 그 당시 박 대통령이 카터 미국 대통령하고 굉장히 갈등을 겪었죠. 카터는 대한민국 박정희를 우습게 보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했고 박정희는 철수시키면 우리는 핵무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김씨 일가처럼 핵무장에 대한 노력을 펼쳤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군부 등 보수 세력을 움직여서 지지를 받으려고 했고, 그런데 박 대통령의 약점은 73년부터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한국을 완전한 산업국가로 바꾸려고 과도한 투자를 했죠.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를 지나면서 그게 성공을 거뒀지만은 그런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국내에 돈이 딸리니까 경제가 경색됐고 또 거기에 불만을 푸는 세력들이 나오니까 긴급조치를 발동해서 제압을 했죠. 이렇게 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저항 세력이 꽤 높았는데 그 세력들이 79년도 10월 중순에 부산 마산에서 부마 사태로 터져나오죠. 그때 주한미 대사 스나이더가 그전부터도 그랬지만 권력의 2인자인 김대기를 자꾸 만나서 박 대통령 독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의 자극을 받은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에 있었던 회식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저격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라는 암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토록 강력하던 박정희 18년 역사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거를 쭉 볼 때마다 이 공작이라고 하는 거는 공작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상상도 못한 사람들, 예를 들면은 선교사라든지 기자라든지 회사원, 이런 사람들이 부드럽게 접근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한 번은 제가 중국의 삼합회 트라이어드를 취재하려고 여러 기관에 도움을 청해서 홍콩하고 대만하고 쭉 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기자로서 움직이다 구한 자료가 지금은 국정원이지 안기부도 못 구한 자료도 제가 구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걸 좀 달라고 그러던데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취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자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못 구한 정보도 구해보고 또 보내보면은 뜻밖의 것도 구해오고 하니까. 지금 미국은 와그너 그룹 프리고진이 이끄는 와그너 그룹이 쿠데타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다, 몰랐다라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네. 개입한 거 없죠. 거기다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고. 뉴욕타임스가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났을 때 통합사령관을 지낸 세르게이 수로비킨. 현재는 그는 통합전투사령관에서 통합전투부사령관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강등돼 있죠. 계급은 그대로지만. 이 부사령관이 와그너 그룹의 반란 개입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관리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 수로비킨이 프리고진이 이끄는 와그너 그룹의 반란을 도왔는지 궁금해한다. 이 수로비킨은 작년 2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시작됐는데 침공되고 나서 10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총지휘하는 통합전투사령관을 맡은 통합전투사령관은 육군, 해군, 공군 모든 군대를 다 이끄는 그런 그 전투에 대한 총사령관이죠. 를 하다가 올해 1월 통합부사령관으로 강등됐습니다. 그는 한 5개월 동안 통합사령관을 할 때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을 감행했죠. 이 무자비한 학살을 하는 거는 상대의 저항 의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사작전으로 가끔 채택이 됩니다. 워낙 가장 유명한 게 몽골군이 적진을 쳐들어갈 때 이렇게 하죠. 항복할래 싸울래 던집니다. 항복을 하면은 그 사람을 몽골군에 편입시켜서 다음 전투에 할 때 선봉장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앞에 나가서 그 다음 되게 자기 편 성이 되겠죠. 가서 항복할래 저항할래 던집니다. 그래서 저항한다 그러면 그가 책임지고 그걸 때려 부셔야 됩니다. 때려 부신 게 증명이 되면은 먼저 항복했던 그 사람은 확실히 몽골이 인정해주고 아니면은 그 전투에서 희생되면 그걸로 정리해버리고 아니면은 버려버리죠. 죽여버리죠. 그래서 배신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몽골군은 한번 성을 공격하면요. 시도 안 남기고 아이까지 싹 죽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나게 해서 그 다음 성에 가서 항복할래? 저항할래? 저항했다가 지면은 다 죽으니까 항복을 합니다. 이게 공포를 줘서 승지를 확보했죠. 몽골군이 많이 쓴 전법인데 이 수로비킨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학살을 무자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장군이라는 별명을 얻었었죠. 그리고 그는 그 이전에 시리아 내전 등 여러 곳에도 참전해서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정과를 확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 내전에 참전했을 때 이 프리고진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냈고요. 미국의 관리들은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수로비킨 외에도 다른 러시아 장성들이 이 쇼이구 국방장관하고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지금 문제가 좀 있죠. 이걸 바꿔야 된다는 여론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로비킨이 바그너하고 항상 궤를 같이 했냐? 그건 아닙니다. 이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진군을 중단하라. 이때 이제 의견이 다른 거죠. 그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미국이 이런 보도를 한 거는 NIT가 보도한 거는 심리전이요. 적국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국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리전은 아까 제가 김재규 사건을 통해서 교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언론에 이걸 탁 보도하면 러시아가 탁 주목을 하죠. 그러면서 국방장관하고 자기네 총참모장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 수로비킨이 있고 또 누가 또 있겠구나 하고 내부 검열에 들어갑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삼국사기를 한참 군사학적으로 읽으면서 보게 되면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를 침공할 때 그 고구려의 어떤 사람이 고개 이름은 생각이 안 난다. 무슨 고개에서 신비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고구려의 900년 역사가 80대장이 들어오면 80살 먹은
당나라 대장이 오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상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죠. 그때 그 당나라 군대에서 소정방이가 상당히 잘 싸웠어요. 소정방이를 당나라가 원래 백제가 철저하게 당나라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당나라가 작전을 바꾸죠. 이 백제가 밑에서부터 남쪽에서 고구려를 쳐주는 게 약하니까 백제를 먼저 점령해서 남북으로 치자라고 하면서 소정방을 보냅니다. 백제는 당나라군이 자기 동맹이니까 쳐들어오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죠. 신라랑 내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불과 한두 달 전투 만에 백제는 아주 오래된 나라가 무너집니다. 소정방이 전투를 잘했어요. 그런 소정방을 딱 빼가지고 다시 고구려 전투에 투입합니다. 그래서 이 소정방이 굉장히 빠르게 해서 평양을 포위해버려요. 그리고 그때 겨울을 나는가 그렇습니다. 이제 성을 포위했으니까 오래 버티면은 고구려도 못 견디는데 사실 소정방도 그때 80 나이였는데 그러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저 돌고라고 싸우고 있던 이적 장군을 더 나이가 많은 걸로 보였던 것 같아요. 둘이 나이 거의 비슷합니다. 교체를 하죠. 그러면서 80대장이 오면 고구려 900년 역사가 무너질 것이다. 심리전을 퍼뜨리고 교체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대장이 왔다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구려가 심리전에 걸려서 막 탈출을 하고 연개소문 아들들이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그 내부에서 어떤 반란이 생기는가 하면 그 당시에 중은 그때는 이 학문이란 게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잖아요. 종이도 별로 없고 목간이나 죽간이나 목책에 이렇게 글을 쓰고 할 때니까 글도 별로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아는 사람은 선비라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스님들이 이제 경전을 보다 보니까 글을 좀 알죠. 그래서 스님들이 엘리트입니다. 중신성이 공부를 했으니까 전황을 좀 잘 알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 중심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전쟁은 도저히 못 이긴다라고 판단하고 누구누구랑 해가지고 평양 성문을 열어주죠. 처음에 그거를 당나라 군대는 고구려군이 작전인 줄 알고 안 믿고 안 들어가다가 글로 들어가서 고구려를 무너뜨립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심리전에 의해서 중신성이 배신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역사서에서는 아주 단촐하게 돼 있지만 그걸 확대 해석하면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옵니다. 지금 미국이 NIT에 미국 관리들이 나와서 이 수로비킨이 프리고진하고 내통한 것 같다. 거기에 협조한 군인들이 또 있는 것 같다. 이들은 러시아 총참모장하고 국방부 장관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이렇게 툭 던지면 거기서 또 내부적인 조사가 들어가죠. 그러면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살기 위해서 쿠데타가 나오는 겁니다. 반란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는 조국 근대화라는 그다음에 반공이라는 확실한 목적을 갖고 했고 그걸 이뤘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인 혁명이고요. 대부분의 쿠데타는 내가 코너에 몰리니까 반란이 되는 거죠. 러시아가 이렇게 반란에 빠지도록 탁탁탁탁 미국이 교묘한 대내 심리전을 통해서 러시아를 건들고 있다. 그리고 젤렌스키 세력들도 러시아 내부에 비공식적이지만 반 푸틴 세력이 있다. 툭툭툭툭 던지면서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되면 다 내부 검열하면서 거기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배신을 하거나 아니면 처벌이 돼도 러시아 군대는 기가 팍 죽죠. 네. 러시아가 단단히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이 이제 배신을 당했으니까 왜 배신을 했느냐가 자기도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바그너 그룹이 돈을 안 줘서 쳐들어온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바그너 그룹에 대해서 돈을 다 줬다. 우리 러시아 국가는 모든 돈을 다 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그너 그룹에 지급한 금액이 860억 루블에 달한다. 이 중 임금은 703억 8천만 루블이고 인센티브가 158억 7천만 루블이다. 이렇게 돈을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안 줬기 때문에 배신했다라는 게 소문이 나면은 다른 데서도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푸틴은 곳곳에서 자기를 방어해야 됩니다. 지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은 국방부 아까 말한 쇼이구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반기를 들었죠. 근데 반기를 든 게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제 돈도 제대로 안 주고 나 안 해라고 하니까 계약을 안 맺으려고 하니까 계약을 맺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다 터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프리고진이 이끄는 이 와그너 그룹이 시리아 전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봉급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 장교들이 나 전역하고 저 부대 갈래. 저쪽에 가면 돈 더 받잖아요. 시리아 그렇게 해서 물론 전쟁터는 많이 가지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전에서의 군인들은요, 이 약탈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고대 전쟁에는 반드시 약탈을 해요. 약탈을 가장 잘했던 부대를 꼽으라면 저는 징기스칸 부대하고 시저, 카이사르 부대를 그냥 일단 꼽아보겠습니다. 왜냐? 고대 전쟁은 전쟁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국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 병사들도 자기 목숨을 내걸었을 때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국가가 나중에 뭐 돈을 주거나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거기 가서 약탈을 해야만 자기가 벌어요. 옛날엔 전쟁이 가장 돈벌이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그렇게 바람처럼 일어나서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는 딱 이기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전멸시키죠. 그 다음에 거기는 재산을 분배할 때 가장 공정하게 선봉에 섰던 사람이 네가 먼저 골라, 네가 먼저 골라,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내 거야, 이렇게 합니다. 카이사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리아 정벌을 할 때 카이사르가 이끌고 나가는 전쟁은 거의 다 이겨요. 그런데 분배까지도 병사들한테 먼저 하게 하니까 병사들이 카이사르가 싸우러 가자면 따라 나오고, 그리고 카이사르가 하라 그러면 와 하고 몰고 나가서 이기는 겁니다. 이 돈에, 제가 몇 차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돈의 신은 없다는데, 돈이 들어가면요, 이 나이가 들수록 이게 신의 영역이 됩니다. 누르라치도 그렇고 징기스칸도 그렇고 카이사르도 그렇고 이 고대 전쟁에서는 약탈이 전쟁을 하는 중요한 병사들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잘 채워줬다는 거야. 내가 사령관이니까 나부터 챙겨. 그러면 병사들이 그 다음부터 안 따라갑니다. 더군다나 지는 사령관이다. 안 따라갑니다. 몽골이나 여진족이나 이 잡다한 부족인데 그걸 통일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분배의 능력이 탁월했던 거죠. 근데 이 프리고진이 이끄는 와그너 그룹은 돈을 많이 받고, 또 그러니까 러시아군에서 제대하고 오면 돈을 더 받죠. 그리고 공도 세워. 그러니까 이뻐해. 그러니까 러시아 군부에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2018년 이 와그너 그룹이 시리아에 가서 전투하고 있었죠. 그때 미국이 특수전부대를 동원해서 여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와그너 그룹이 그때 되게 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때 이제 러시아 이 와그너 그룹은 도움을 요청했는데 쇼이구 국방장관은 공군력을 보내서 도와주지 않았죠. 우리 군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와그너 그룹은 여러 군데 전투에 가서 많은 돈을 버는 건 맞지만 아주 위험에 처했을 때, 만약에 이게 러시아 군대가 밝혀지면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참전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우리 군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와그너 그룹에서는 속에서 딱 이게 올라오는 거죠. 이게 2018년입니다. 미국이 착사를 했을 때. 그때 와그너 그룹 사람들, 프리고진은 이 쇼이구에 대해서 감정을 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전쟁이 이겨나가면 그냥 넘어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게 돈자되고 전선이 변화가 없게 되면은 갈등의 요인이 나오는 겁니다. 요걸 지금 미국이 정확하게 파고들어가면서 심리전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죠. 39년도에 폴란드를 먹고 40년에 프랑스를 먹고 그 다음에 41년도에 러시아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커지는데 42년부터 러시아의 반격을 받고 43년도에 반격을, 44년도에는 미국과 영국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면서 동쪽에서는 러시아군이 밀고 오고 이쪽에서는 미영군이 몰고 가면서 짜부러들죠. 그때 깨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용맹하던 독일군 사이에서도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보급 안 해줘서 내가 졌다, 뭐 싸움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무리한 명령을 내린 히틀러가 문제다라는 인식으로 하면서 히틀러 암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암살은 미수로 끝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히틀러가 자살을 하면서 독일이 항복하면서 2차 대전이 끝나는데, 저는 이와 비슷한 과정을 푸틴이 겪을 수 있다고 봐요. 라빈 총리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였죠. 이분이 이제 팔레스타인과의 문제를 많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보수파들은 팔레스타인 경멸을 주장하는데, 경멸을 하면 할수록 또 거기서 테러 세력이 나오고 하니까 좀 이제 서로 이제 평화적으로 대화로 하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니까 라빈이 피살되죠. 암살되죠. 암살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스라엘이 참 공개를 안 하는데,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모사드, 유명한 모사드는 미국의 CIA처럼
이스라엘 바깥에서 작전하는 정보기관이고 신베드가 국내 정보기관입니다. 이 라빈 총리 암살범은 신베드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베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신베드가 해외에 유태인들이 많잖아요. 그 유태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모사드보다는 이거 신베드가 하는 모양이죠. 이 친구는 소련에 그땐 소련이 무너지겠는데 소련 중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발틱 삼국 있죠. 그 라트비아인가 거기에 침투해서 유태인을 관리하던 그런 임무를 수여받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 최고주의자 그런 사람이죠. 근데 라빈이 이렇게 가니까 이 친구가 바로 측근에 있다가 암살해 버립니다. 과거 그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 암살을 보게 되면 군사 퍼레이드, 국군행을 행사를 하다가 행사하던 병사들이 장병들이 와 뛰어 올라가서 그냥 쏴버려서 암살해버리죠. 그 다음부터 전 세계 어떠한 나라도 국군의 날 열병식 할 때는 모든 군인들이 총은 들지만 다 빈총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열병식을 하는데 열병식 할 때 누구 하나만 장전을 해서 쏴버리면 김정은도 가는 겁니다. 이제 러시아는 내분에 빠집니다. 심지어에 단단히 걸려들었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푸틴은 피사를 향한 폭주를 멈출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제목을 뽑았고요. 이 똑같은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북한한테 이걸 걸어야 돼요. 지금 뭐 북한에서는 반란이 불가능하다 그러지만 암살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모순에 빠지게 해야 돼요. 자, 김정은이가 이번에 천리마 일행을 쏘게 했어. 근데 이게 한번 말씀드렸죠. 보통 미사일은 쭉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꺾어지고 날아가게 했어요. 지금 꺾어지면서 날아가는 이러한 로켓 시스템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왜 그러느냐? 우리 대한민국, 일본이 더 좋겠다. 일본은 남쪽으로 빵 쏘면 저까지 호주쯤 갈 때까지는 다른 나라가 그냥 바다지 않습니까? 호주쯤 올라가게 되면 이미 우주로 올라왔으니 문제가 없고 뭐가 떨어져도 그건 안 떨어지니까 진공 상태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제주도나 나로도에서 쏘게 되면 일본 오키나와 사이 바다를 지나서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빵 쏘면 바로 이집트 상공을 아프리카로 올라가니까 다른 나라에서 긴장해요. 우리나라 너 미사일 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서쪽으로 쏴요, 지중해로. 지중해로 빵 쏜 다음에 싹 턴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합니다. 이 모든 위성은, 로켓은 지구를 남북으로 돌아야 일단 좋거든요. 이 꺾어지는 기술, 속도 빠른 거 이렇게 확 돌리면 우리 차도 몰다가도 확 틀면 몸이 확 자빠지잖아요. 한쪽 쏠리잖아요. 비행기에서 이거 확 핸들 틀면요. 정신을 잃습니다. LOC라 그러는데 loss of consciousness. 의식불명. 저는 그걸 겪어봤습니다. 진짜 우리 훈련기 타고. 굉장히 정신 잃지 않으려면 몸에 힘을 엄청 줘야 돼요. 그만큼 몸에 하중이 걸리는데 이 미슬이나 로켓도 방향을 탁 틀면요. 이게 마하 얼마입니까? 마하 10, 20, 30 날라는 게 틀면은 이게 못 견디고 터져나가죠. 이번엔 터져나간 겁니다. 왜 이렇게 틀려고 기동했는지 지금 그 트는 기술 부분까지 우리가 찾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 원인을 캐는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군이 천리마 일형의 2단을 건져냈고 만약에 거기에 있는 만리경 위성을 찾았다, 이제부터 얘기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군부도. 그걸 찾았다라고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왜 그렇게 쏘게 했냐, 이게 내부 검열이 들어갈 겁니다. 그 검열을 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이 암살을 하거나 뭘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계속 수색해야 돼요. 스나이더 대사가 했던 것처럼. 교묘하게. 이걸 누가 하느냐? 저는 국가정보원이 하기를 원해요. 그들이 또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지독한 심리전. 그리고 계속 김정은한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장 큰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 대해서 북한의 원자력 위원회인가 거기서 화산 30일 전술형 핵 탄두를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암흑에는 안전할까? 이번에 천리마 몰쏜 이 친구 누구 이를 툭툭 걸어내주면 그쪽에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내부 질환에 빠지면서 김정은이가 그들을 다 못살게 하면은 자기네 기술이 후퇴하는 거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김정은이가 막든 뭐하든 간에 모순에 걸리는 거죠. 이 국제정치는 이렇게 냉정하고 냉혹한 겁니다. 정보와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가정보원이 지금 인적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좀 난리가 많은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장관, 검찰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에 협조했습니까? 근데 거기 핵심 멤버인 이성윤 등 이런 사람들만 좌천시키고 나머지는 한동훈 장관이
문정권 때의 비리를 캐는 쪽으로 수사를 쫙 끌고 가니까 그거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검찰이 둘러 쪼개지지 않았잖아요. 우리 국가정보원도 내부 청산은 필요합니다. 거기 뭐 원장하고 차장이 다투고 있다는데 대북 북한을 와해시키는 쪽에 총력을 기울여야지. 그래, 너 증명해. 너 문재인 때 북한하고 뭐 하도록 네가 했잖아. 그 너는 시켜서 한 건데 뭐 자발적으로 안 했다? 그럼 이것도 자발적으로 해봐. 제거해. 그래서 제거시키면은 김정은 제거하면 진급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우리 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징기스칸하고 누르하치하고 카이사르라는 얘기예요. 이제 국방을 종합적으로 보고 안보를 봐야 할 시기입니다. 푸틴은 피사를 향한 폭주에 빠졌고 우리는 그러한 폭주에 김정은이 들어가도록 대내, 대외 심리전, 정보전을 해야 합니다. 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